대한혈액학회 림프종연구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석진입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일부 시간에 한번 먼저 인사를 드렸는데요. 오후에 다시 2부 시간에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오늘은 림프종과 관련돼서 혈액암 협회에서 주최하는 이런 온라인 공개 강좌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좀 뵙고 얘기도 더 생동감 있게 나누고 또 질문도 더 많이 받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했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 코로나 상황이 갑작스럽게 좀 안 좋아지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오전에 저희가 온라인 공개 강좌를 하면서 보니까 거의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많은 질문과 또 많은 참여를 해주셔서 아마 못지않은 좋은 행사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에는 정말로 오프라인으로 실제로 뵈면서 많은 이야기를 이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마련할 것을 약속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번 2부 시간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비호치킨 림프종 중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좀 청해 듣고 또 그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게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이라고도 불리지만 우리말 용어로 광범위 큰 비세포 림프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아마 인터넷으로는 그렇게도 아마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광범위 큰 비세포 림프종이라는 말은 굉장히 싫습니다. 기분이 좀 너무 듣기가 좀 거북해서 그냥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이라는 말을 좀 더 선호해서 제가 그렇게 그 용어로 좀 진행을 할 테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그 두 개의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으로 진단받은 이후에 처음 치료를 어떻게 하고 또 그런 치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또 조심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시는 그런 강의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강의는 이런 초기 치료 후에도 안타깝게도 또 재발하시거나 치료 불응성 상태가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환자분들에게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것이 요즘 가장 좋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시작 전에 그 연자를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혈액종양내과 이준호 교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아마 이준호 교수님은 많은 강의를 통해서 우리 환우분들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혈액학회 림프종 연구의 주요 연구들을 핵심적으로 이끌고 계신 분이시고 또 우리 강의도 정말 잘하셔서 뭐 저희 학회에서는 매우 유명한 분이신데요. 오늘도 그 명성에 맞게 그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의 초기 치료에 대해서 아주 시원하게 아주 그 궁금하신 부분들을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 강의는 그 재발성 비호치킨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에 대해서 저희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윤상훈 교수님이 해주실 겁니다. 윤상훈 교수님은 저희 학회에서는 그 떠오르는 스타로 지금 이제 여러 부분에서 맹활약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원내뿐만 아니라 그 저희 학회 내 강의에서도 너무 좋은 강의를 많이 하셔서 일명 강의의 여신으로 이미 지금 등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알찬 시간을 보내주실 것 같은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교수님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호 교수님.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진호입니다. 처음 진단 받으시고 굉장히 불안하신 것도 있으시고 궁금하신 것도 많을 텐데 오늘 자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게 노력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에서 근무하는 윤상은입니다. 오늘 저는 오후에 조금 슬픈 주제로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의 진단 후 치료, 그리고 두 번째 강의 재발한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의 치료를 연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의 초기 치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림프종이라는 병도 처음 진단받으시고 이게 뭔가 하고 싶으실 텐데 거기다가 들어보기 굉장히 힘든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이란 도대체 뭐냐, 그거부터 우선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만성이라는 것은 이게 뿌옇게 퍼져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정상 림프절입니다. 정상 림프절을 보시면은 이런 동글동글한 구조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림프종은 크게 이제 조직학적으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동글동글한 것들이 많이 늘어나 있는, 이거는 이제 여포성 림프종이라는 병의 소견인데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 하면은 여기 있는 것이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의 이제 조직입니다. 보시면은 이런 동글동글한 조직들이 거의 파괴되어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미만성 퍼져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미만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거대, 크다라는 얘기죠. 크다라는 얘기는 여기 보시면 이런 작은 정상 림프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이렇게 큼직큼직한 나쁜 세포들이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2배 정도 커져 있는 것을 이제 거대하다고 하는데, 거대는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 것이고, 비세포는 이제 오전에는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림프종에는 크게 B세포가 있고 이제 T세포가 있습니다. B세포가 훨씬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요. 그 B세포의 이런 단계마다 이제 여러 가지 그 항원들이 발현이 되는데, 그런 것에 따라 가지고 BT가 아니라 B세포에서 발현된 그런 림프종이고, 림프종은 이제 마지막으로 림프구에서 발현을 한 이제 악성 혈액질환을 얘기를 합니다. 림프구는 온몸 여기저기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전신 어디에서 발생하더라도 왜 이런 병이 생겼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디서든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영어로는 디퓨즈 라지 B셀 림포마, 줄여서 이제 DLBCL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앞에서 김석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전체 림프종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미국에서는 한 7, 8만 건 정도가 1년에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2천 건 정도가 이제 매년 발생을 하고, 60대 이상이 이제 중앙 연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고령 환자들 분에서 발생을 하지만 젊으신 분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나이에 따라 가지고 크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DLBCL의 한 가지 아형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 원발성 종격종 비세포 림프종이라는 병은 젊은 여성분에서 이제 많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생길 수가 있고요. 머릿속에서도 생길 수 있고, 뼈에서도 생길 수 있고, 피부, 근육, 혈관 등등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형 림프종이 아니라 공격형 림프종이기 때문에 진단되면은 지체 없이 바로 치료를 하셔야지 되고, 또 진행병기라고 하더라도 치료의 목표는 완치입니다. 그냥 조금 병을 줄이고 생존을 연장시키고자 그런 목표가 아니라 완치가 이제 초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림프종이기 때문에 그래도 림프종 중에서는 가장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질병 경과를 보시면은 처음에 100명의 환자분들이 DLBCL을 진단받으셨다고 하면은 60% 환자분들은 1차 치료만으로 완치가 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머지 40분 정도는 처음부터 치료에 반응이 없는 분들이 한 10% 정도가 되고, 한 20, 30% 정도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완치가 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재발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40분 정도의 환자분들 중에서 몸 상태, 나이, 그리고 동반 질환 같은 것들에 따라서 한 절반 정도는 이식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50% 환자분들은 이식이 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식이 가능한 환자분들 중에서 그 이제 뒤에서 윤상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구제요법을 통해서 반응을 해서 이식까지 해서 완치되는 분까지 따지면은 저희가 전반적으로는 한 100명의 DLBCL 환자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완치가 한 60에서 70% 정도가 완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조금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류는 이제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특별히 따로 분류되지 않는 DLBCL NOS로 분류되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 머릿속에서만 발견되시는 분들,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종격동에서 기원하시는 분들, 피부에서 발생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는데, 대부분은 아마 이 DLBCL 그리고 따로 분류가 되지 않는 그런 타입으로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분류법을 통해서 ABC 타입, GCB 타입, 요즘에는 환자분들도 이렇게 많이 알고 오시더라고요. 내가 어디에 해당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유전자 이상에 따른 분류,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더블 힛 림포마라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유전학적 분류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 임상에서는 아직까지 쓰이고 있거나 의미가 이제 많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분류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후인자, 어떤 분들은 처음 치료만 가지고도 완치가 되고, 어떤 분들은 조금 고생을 하는지를 보시면은 IPI, 국제 예후인자라고 해서 연세가 많으시거나 처음부터 진행된 병기거나, 이 병기는 림프종에서는 크게는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이 횡격막을 따라서 한쪽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1, 2기라고 하고요. 횡격막 양쪽을 침범하거나 또는 이제 그 림프절 외 기관을 2개 이상 침범한 경우는 이제 3, 4기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병기를 나누고 있고, 그리고 혈청 LDH라는 수치가 상승하고, 또 림프절의 침범이 2군데 이상이고, ECOG 활동도가 2 이상, 그것은 이제 자가 간호와 보행은 가능하지만 노동은 불가능하고, 낮 시간에 절반 정도는 이제 침대 생활 하시는 분들, 또는 그거보다 높으면 이제 3, 4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것 중에서 몇 가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위험도를 나눠서 이런 것 중에서 하나도 해당하지 않거나 1개까지만 해당하면은 저위험, 2개는 저중, 그리고 3개는 고중, 그리고 4, 5개는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각각 한 요 정도의 이제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이런 쪽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좀 더 재발이 잘 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DLBCL을 치료하고 초치료할 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얘가 머리를 얼마나 잘 갈까입니다. 머리로 가게 되면은 일단 치료 스텝이 꼬이게 되고요. 그 치료 약대도 좀 달라지게 되고, 또 머리로 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신 질환이 잘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 머리로 많이 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안 좋은 예후인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CNS 머리 중추신경계 예후인자는 우리가 IPI 앞에서 보신 그거 외에 이제 신장이나 부신 침범 같은 게, 이거는 4,6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4,6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침범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몇 년 내에 머리로 갈 확률이 한 요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1차 치료는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아마 많은 그 환우분들이 이 치료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R-CHOP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리툭시맵, 맙테라, 이제 트룩시마, 요 B세포에서 발현하는 CD20을 타겟으로 하는 단클론 항체입니다. 그것 외에 이제 사이클로포스마이드, 독소르비신, 빈크리스틴, 프레디니졸론을 이제 3주마다 투여하는 스케줄이고요. 이 치료를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초치료는 거의 대부분 이거를 할 거기 때문에 또 많은 환우분들이 부작용으로 고생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부작용은 보통 이제 치료하고 나서 8에서 10일째 호중구 감소증이 가장 심해질 수 있고, 특히 이제 1차, 2차 치료할 때 첫 2번 정도 치료 내에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대부분은 예방적 이제 백혈구 촉진제를 아마 맞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이 나거나 그러시는 일이 생기면은 바로 의료기관에 방문하시는 거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항암 치료의 일반적인 부작용인 식욕부진이라든지 설사, 탈모, 손발저림, 구내염 등등이 생기실 수가 있고요. 또 그것 외에도 아마 이제 주사 맞으신 분들은 이제 빨간 주사를 맞으셨을 텐데, 그 약 때문에 이제 심장 독성, 특히 이제 고령이라든지 원래 좀 심장이 안 좋으신 환우분들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치료로 저희가 또 드물게 이제 쓰는 약제 중에 R-에포크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은 그 앞에서 보신 R-CHOP 약제에다가 에토포사이드를 추가를 하고, 그리고 독소르비신, 빈크리스틴, 에토포사이드는 4일간 오랫동안 이제 끊어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주입을 하는 그런 레지멘입니다. 얘가 나오게 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R-CHOP에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런 분들을 좀 더 개선시키자 하는 노력에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고위험군에서 효과가
뜰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안타깝게 임상 연구에서는 그것을 이 우위성을 입증하지는 못했고 그것 외에도 방금 말씀드린 더블 힛 림포마라든지 원발성 종격동 림프종 같은 데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3주마다 투여를 하게 되는데 알찹이랑 다른 점은 이 4일간 지속적으로 주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입원이랑 중심정맥관이 필요하고 또 약이 좀 더 많이 오랫동안 들어가는 것다는 점 때문에 좀 더 독성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는 환자분들은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초기 병기 1, 2기, 그러니까 요 횡격막을 따라서 한쪽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30%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 3번 정도 알찹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국소적 그 침범된 부위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알찹을 4번에서 6번 정도 하면서 끝낼 수도 있고 알찹을 4번 하고 리투키맵이라는 약만 2번 더 했을 때도 이제 알찹을 이제 6번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연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진행병기 환자분들은 알찹을 6번 하는 것이 현재 표준입니다. 이것을 8번까지 올려봐도 6번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어쨌든 이런 진행병기 환자분들은 알찹만 가지고 좀 부족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알찹의 좀 간격을 3주가 아니라 2주로 줄인다든지 리투시맘 말고 다른 뭐 약을 쓴다든지 알찹에다가 다른 약제들을 추가하는 것 등등등 아주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지만 모두 알찹 단독에 비해서 특별한 이득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어서 이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알찹을 6번 하는 것이 현재 표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레날도마이드를 추가하는 것이 이득이 있다는 소규모 연구가 있었지만 이건 역시 임상적으로 저희가 아직까지 표준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추신경계 침범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골치가 아파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예방하는 이제 전략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하나 앞에서 보신 그 CNS-IPA라는 그 인자에서 이제 많이 포함이 되시는 고위험군이라든지 뭐 고환이나 유방 또는 뭐 부비동 같은 것들이 이제 1차적으로 침범이 된 분들, 더블 또는 트리플 힛 림포마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예방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직까지 정해진 예방법이 없고 그 얘기는 효과가 입증된 요거를 했을 때 중추신경계 침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라는 예방법이 없습니다. 의사들이 이런 환자분들께는 뭐 고용량 MTX나 뭐 거기에 사이타라빈 같은 약을 추가를 해서 정맥 주사를 맞는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척수강내 이런 약을 바로 주입하는 그런 전략도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치료가 제일 효과적으로 중추신경계 침범을 예방할 수 있는지는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자, 1차 치료 끝나고 바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이건 아무래도 뒤에 윤상원 선생님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1차 치료 끝나고 바로 하는 것도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데 또 안타깝게도 뭐 그것을 하는 것이 알찹 단독에 비해서 크게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문지만 매우 성적이 좋지 않은 더블 또는 이제 트리플 림포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DLBCL에 한 연구에 따라서는 3에서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얘가 문제가 되는 것은 1차 치료인 알찹 치료에 매우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진단됐을 때부터 병기가 많이 진행된 경우가 있고 중추신경계 침범도 잘하고 알찹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가 이제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1차 치료 끝나고 바로 이식을 한다든지 또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에포크 같은 것들을 시도를 해봤지만 질병 진행까지의 진행은 연장시킨 것 같았지만 전체 생존 기간의 차이를 보이지는 못했다.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이런 환자분들을 어떻게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법인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요 아레포크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요 더블 힛 림포마를 진행할 때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바로 이제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거대 미만성 비세포 림프종의 재발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우선은 재발 혹은 불은 거대 비세포 림프종의 예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가능한 치료제와 지금 센터에서 진행 중인 카티세포 치료제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 소개해 드리고요. 요약과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거대 비세포 림프종의 재발과 치료 불응을 논의하기 전에
대개는 그 처음 진단됐을 때 아까 이준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5년 생존율은 60에서 70%로 높은 편입니다. 다만 치료가 되고 난 이후로도 치료 불응과 재발을 경험하는 비율이 50%로 상대적으로 조금은 있는 편에 속하고요. 과거에 이제 있었던 연구들과 최근에 있었던 논문들을 제가 보면 그 등록되어 있는 환자 수분들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과거의 전체 치료 반응률이라 그래서 재발 시에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 반응률이 26%였다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상승하는 경우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재발하고 치료에 불응했다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 조금 더 구제 치료의 효과는 매일 향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더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재발하냐?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아직 원인은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재발은 치료 종결하고 나서 첫 2년 내에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아마 환우분들은 외래에서 교수님들이 1년에는 3년 동안, 3개월 동안, 그 이후 1년 동안에는 이제 6개월 동안 외래에서 봅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그 이유는 아마 이 2년 내에 가장 흔하게 재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알려져 있는 임상 위험 요인으로는 진단 시 진행된 병기 1, 2기보다는 3, 4기에 해당하는 경우, 고령이시거나 처음에 시행된 혈액 검사에서 젖산 탈수소 효소가 높은 경우, 전신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림프절의 침범, 즉 림프절이 아닌 장기 침범이 한 곳 이상이 있거나 아까 말씀드리신 높은 국제예우 인자 점수를 가진 경우에는 재발의 원인이 임상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고 특히 신장이나 부신의 침범이 있는 경우에는 중추신경계 재발의 가능성을 높다고 타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 대개 환자분들은 주관적으로 만져지는 결절이나 증상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주관적인 판단에 대해서 저희는 객관적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의심돼서 오셨다라고 하시면 CT나 PET, 더불어서 조직 검사를 다시 권유를 받으실 거고 그러한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약이 많은데 그 약 중에 어떤 약을 쓰는 게 가장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그거는 저희도 잘 모릅니다. 다만 약은 많기 때문에 본인한테 가장 맞는 약을 찾아가는 경로를 한번 의료진과 고민을 깊게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일반적으로 재발 이후의 치료제 결정의 플로우를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첫 진단된 거대 비세포 림프종 환자분들은 알찹이나 알이포크, 더불어서 MTX가 더해진 치료를 하게 되고 제한병기에서는 10에서 15%, 진행병기에서는 35%에서 40% 정도 재발이나 치료 불응을 경험하게 되실 텐데요. 그 중에 국내 보험 기준에 따르면 70세 미만이면서 침상 생활을 오래 하지 않고 기저질환이 많이 나쁘지 않으신 분들은 자가이식의 대상자가 됩니다. 자가이식의 대상자들은 구제항암 치료 이후 부분 반응 이상을 획득하면 자가이식에 들어가게 되고요. 70세 이상 혹은 기저질환이 많기 때문에 자가이식이 어렵다라고 판명이 되시면 대개는 2차 항암 치료, 2차 항암 치료에 효과가 있으면 치료가 종결되지만 그 이후에 3차 치료도 진행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치료가 끝나냐?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 중에 일부의 환자분들은 다시 3차 항암 치료에 도전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2차 혹은 구제 항암 요법에서 가능한 옵션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GDP나 아이스 항암, DF 항암, 이외에도 폴라투즈맙에 벤다무스틴, 리툭시맙이 포함되어 있는 표적 치료제, 면역 항암제, 카티세포 치료제와 임상 연구 등록, 동종 이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요. 구제항암 요법은 여러 가지 이름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불리고 있고 아이스 항암, DHEP 항암, GDP 항암을 각 연구별로 이 치료 반응률을 비교해 보시면 50%로 그 결과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처음에 재발돼서 오시면 좋은 약 주세요라고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구관이 명관입니다. 세포독성 항암제도 치료 가능한 옵션 중 좋은 옵션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의료진의 선택을 믿고 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구제항암 치료받고 나는 자가이식 하는데 그러면 더 좋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게 예전에 있었던 3상 임상 연구에서 세팅이
재발 혹은 불응한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환자 396명 대상으로 한쪽 구는 아이스항암, 다른 쪽 구는 디앱항암을 했는데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구제항암 치료는 뭘 받아도 큰 차이는 없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중에 자가이식을 받은 사람들을 비교해 봤더니 또는 이제 자가이식 받은 사람을 비교해 봤더니 자가이식하고 나서 2년 무진행 생존율이 52%로 아까 70세 이상에서 2차 치료로 단독으로 구제항암을 받았던 그 비율에 비해서 조금 더 좋다고 평가가 되곤 있습니다. 동종이식은 어떠냐? 동종이식도 좋은 치료입니다. 예전에 동종이식을 받은 82명의 재발 혹은 불응 미만성 거대 비세포 환자들을 5년 동안 추적해서 결과를 봤는데요. 3, 4등급의 이식편대 숙주 질환이 6개월 이내 생길 가능성이 30%, 그다음 1년 이내 3, 4등급의 이식편대 숙주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40%였고 치료와 관련되어 있는 사고율이 30%, 1년 혹은 5년 생존율이 48%에 33%로 꽤 좋죠. 꽤 좋은데 이제 문제는 상대적으로 치료 관련되어 있는 사고나 그다음에 이식편대 숙주 질환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치료와 별개로 환자분들의 삶의 질이 좀 떨어지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적 치료제도 궁금하실 텐데요. 표적 치료제는 쉽게 얘기하면 요 안에 있는 게 암세포 안에 있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이 암세포 안에는 세포 내 신호 전달을 굉장하게 조밀하게 짜여져 있어서 암세포를 성숙시키는데 표적 치료제는 여기 한 단계 한 곳을 고장내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성장할 수 없도록 세포 안으로 전달되는 신호 전달 체계를 고장내는 약제가 표적 치료제이고 림프종 내 세포 신호 전달이 고장나기 때문에 조금 더 작은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약제들입니다. 면역항암제와 세포치료제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이게 이제 암세포 표면에 다양한 성냥개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성냥개비를 가지고 있는 이 암세포의 성냥개비가 불이 절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역항암제나 세포치료제가 들러붙어서 이 성냥개비마다 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요. 암세포 주변에 암세포 위치를 노출시키고 공격할 수 있는 T세포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치료제로서 면역항암제와 세포치료제가 쓰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쓰이고 있는 그런 성냥개비 이름은 CD19, CD20, CD79와 같은 것들이 있고 이런 항원들은 암세포 표면에서 이제 그냥 거치에 있는 상태인데요. 대개는 몸에서 모르는 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이 붙지 않는 성냥개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상적인 면역체계가 암세포를 인지하고 태울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치료제를 개발합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고 하나는 단일 클론 항체, 항체 약물 접합체 또는 이중 특이성 항체 또는 면역세포 치료제로 카티 치료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단일 클론 항체는 한 사람이 양팔을 벌리고 있는 모양으로 생겨져 있습니다. 암세포에 있는 성냥개비에 들러붙어서 주변에 있는 애들을 끌고 모아서 얘를 태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제이고요. 임상 연구로 등록되어 있는 약들은 있지만 아직 단일 클론 항체를 재발 세팅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약제와 병합으로는 아직 사용이 불가합니다. 항체 약물 접합체라는 거는 사람 밑에 이런 쇠구슬을 달았는데요. 이 안에는 항암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인지하고 불을 붙임과 동시에 이런 폭탄을 던져서 이 암세포를 태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이고 지금 표적 CD19와 CD79로 지금 약제는 개발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약제는 허가가 되어 있지 않지만 폴라투줌압과 벤다모스틴 리투시맙은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이중특이항체라는 건데요. 사람 2명이 양쪽으로 반대편으로 누워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는 암세포와 이 공격 T세포 또는 NK세포를 가까이 붙여서 공격 T세포가 직접적으로 누구의 전달 없이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아직은 제가 색깔을 조금 흐리게 한 이유는 국내 사용이 불가능하고 모두 다 1상과 2상 임상 연구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효과가 점차 좋다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기대가 되는 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카티세포 치료제인데요. 키메릭의 C, 항원의 A,
수용체의 R해서 이 칼을 요걸 카라고 하는데요. 이 키메릭 항원 수용체를 정상적으로 활성을 가지고 있는 T세포에 심어서 카티세포를 만들고 이거를 이제 항암제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회사마다 서로 다른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업의 비밀이고요. 뭐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국내에서 허가가 되어 있는 것은 CD19를 표적으로 하는 노바티스의 티사젤류셀이 올해 4월부터 승인이 나 있습니다. 치료 반응률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카티세포 치료제 생산 과정은 솔직히 환자분이 겪는 일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T세포를 채집하는 헌혈의 과정, 그 다음에 다 만들어진 T세포를 투약받는 수혈의 과정, 두 가지만 환자분이 겪으십니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채집되어 있는 T세포를 증폭을 시키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애들을 골라서 아까 말한 키메릭 항원 수용체를 여기다 이렇게 심어주게 되고요. 잘 심어진 애들을 저희가 골라냅니다. 골라낸 다음에 개체수를 증폭을 시키고 어느 정도 많이 늘어났다 하면 다시 환자분께 이제 투약하는 이러한 공정으로 치료제가 생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카티세포 치료제 FDA에서는 꽤 많은 약이 승인이 나 있지만 국내에서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노바티스의 티사젤류셀이 25세 미만에서 재발 불응 세팅일 때 허가가 되어 있고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에서 단독으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카티세포 치료제는 뭐냐? 저희 기관에서 있는 걸 보시면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에서 노바티스의 티사젤류셀이 있고 거대 비세포 림프종 CD19를 타겟으로 해서 노바티스 약과 임상연구 큐로셀이 있고 대상 질환은 점차 확대 예정입니다. 다만 나는 언제든 가면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실은 그건 아닙니다. 이 치료가 자가이식을 받아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 효과는 굉장히 좋지만 스크리닝이 전에 적절한 혈액 검사와 장기 기능이 유지될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투약하는 과정을 보시면요. 처음에 오시면 우선은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세포 채집을 하고 공정에서 생산을 하고 입원하셔서 림프구 제거요법을 받고 생산된 카티세포를 투약하고 조기와 후기 부작용 관리를 하고 퇴원하게 됩니다. 보시면 자가이식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플로우가 얼추 비슷하다고 아마 이미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테이블로 보시면요. 입원을 하루 하게 되고 림프구 제거요법을 3일 하고 이틀의 휴약 이후에 하루 동안의 카티는 투약이 되고 종결이 됩니다. 그 이후에 한 2주간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난 다음에 퇴원 시기를 논의하게 되는데 퇴원 이후에는 한 달까지 집과 병원 사이 거리가 2시간 이내 거주하시도록 저희는 권고를 드리곤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거대 비세포 림프종의 재발 시 치료 옵션을 보면 부제항암요법, 자가이식, 동종이식, 표적치료제, 면역치료제, 세포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제들만으로도 우리가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불운과 재발을 경험하기 때문이고요. 앞으로 치료제 개발 방향은 단독뿐만 아니라 이제 병합요법으로 가면 되는데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은 거 다 섞으면 되지 않냐. 실은 병합요법의 한계라고 하는 거는 그 약제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들도 시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많은 약제들을 임상으로든 아니면 저희가 외래에서든 만나게 되지만 허가된 약과 허가되지 않은 약들의 한계가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군 교수님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명불허전이라고 들어봤더니 정말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해주셔서 많은 궁금증이 이미 해소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그 사전에 들어왔던 질문들과 또 강의 중에 실시간으로 올라왔던 질문들을 좀 답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에 들어왔던 질문들을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64세 남자분이시고요. 작년에 진단을 받으셨는데 심장 림프절 쪽에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아마도 이제 그 종교역동이 가슴 쪽에서. 근데 현재까지도 배도 아프고 변비가 자주 발생합니다. 혹시 항암 치료의 부작용인지 이것을 완화시키고 좋게 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도 또 우리 이준호 교수님, 윤상현 교수님 모든 분들이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항암 치료가 다 끝나고 벌써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도 대략 1년은 지나신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 좀 뭔가 좀 불편하고 좀 힘들고 이런 뭐 또 변비 이런 걸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미 치료가 끝난 지가 꽤 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아직도 부작용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변비가 심하신 분들, 또 잦은 배앓이를 하시는 분들이 내과나 이런 데서 기능적인 증상 조절하는 치료를 받듯이 그냥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그냥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항암 치료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지금 질문을 주신 분도 한번 주변에 친구분들이나 또는 조금 나이 좀 더 많거나 또는 오히려 젊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본인처럼 시도 때도 없이 변비도 있고 배도 아프고 이런 분들 꽤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항암 치료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설령 그게 불편해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들도 오히려 많은데 오히려 질문 주신 분께서는 본인이 진단받고 항암 치료를 받았다는 것에 많은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그러한 좀 증상들도 훨씬 더 심각하게 느껴지실 수 있고 한번 옛날 기억을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20, 30대 젊으셨을 때는 배 아프고 변비 있다고 이런 데다가 질문 올리시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에 대해서는 뭐 일반 병원에서 좀 진료도 받으시고요. 본인 스스로도 조금 더 마음을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0세 작년에 진단받으신 분이고 이준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R차 항암 6회 후 관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을 맞아도 괜찮을지요? 정말 이 부스터샷 관련해서는 인터넷을 요즘 뜨겁게 달구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원칙만 얘기를 드리면 일반적으로 그 항암 치료를 받으셨던 분이나 또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백신의 1, 2차 접종의 효과가 일반 다른 그런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젊은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그 지속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스터샷을 권장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6회 치료 관해 판정 받으셨고 별다른 신체적인 문제가 없으시면 굳이 부스터샷을 맞는 것을 꺼려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되시면 한번 담당 선생님과 먼저 상의 후에 결정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서 말씀하신 질문이 치료 백혈구 수치를 정상 범위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치료 후에도 사람마다 조금 백혈구 수치가 꽤 오랫동안 좀 늦게 올라가는 분들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 어떤 정상 범위보다 조금 낮은 거지 몹시 낮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질문 올리신 분께서는 장 중첩증이 생기면서 장 절제술을 받으시면서 진단이 되신 경우고 아마 제 생각에는 대장에서 그러니까 그 소장의 맨 끝부분과 대장의 접합 부위가 그 장에서 오는 림프종은 제일 많이 오는 곳인데 아마 거기서 그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이 생기신 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되게 장 중첩증은 아기들한테서 많이 오는데 아기들은 그냥도 오는데요. 어른들은 꼭 무언가 장 중첩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에서 장 중첩증이 오면은 그건 반드시 검사를 하거나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암이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림프종입니다. 근데 그 수술을 하고 나셨더니 자꾸 계속 설사하신다는 거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장이 일부를 절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능적으로 조금은 예전만 미진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저희보다는 수술하시고 난 후에 대장을 수술하시고 난 후에 외과 쪽에서
이런 그 후에 대한 어떤 그 대증 치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더 노하우도 많을 수도 있으니까 또는 소화기 내과에서 또 진료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 뭐 지사제 복용이라든지 뭐 식이 조절 이런 것들은 다 경우에 따라 하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자꾸 설사하니까 혹시 이게 아직도 림프종 세포가 남은 건 아니냐 그런 걱정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 알차 항암 치료 후에 PET 상에서는 암이 좋아졌는데 완전 관해 갔는데 MRI에서 뇌 전이가 왔습니다. 바로 이준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 뇌를 통과하는 MTX라는 항암제와 빈크리스틴 프로카바진 이를 치료를 5회 예정하면서 총 2회 투여했는데요. 첫 치료 후에 두통, 언어장애 이런 증상들이 있다가 지금은 많이 돌아온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예후와 이 MVP 항암 치료 후에 추가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이준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드린 대로 아마 초반부터 조금 그 진행된 병기였던 것 같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중추신경계 뇌 쪽을 침범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신 치료를 하시다가 머리 쪽으로 이제 가시는 경우에는 조금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예후가 좋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세에 따라 가지고는 머리 쪽 치료가 잘 되고 또 이제 전신적인 병변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한다면은 그 치료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뭐 담당 의사 선생님의 그 경험에 따라서 자가지홀무투포 이식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은 이 몸은 충분히 치료됐으니까 머리 쪽만 뭐 포커스를 하시겠다 그러시면은 그쪽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환자분의 어떤 전신 상태 및 그 처음에 이제 질병 상태 그리고 치료 끝나고 나서의 반응 같은 거에 따라 가지고 추가 치료를 말씀드린 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질문해 주신 것이 아직 언어 문제가 지금 다 돌아오는지 사실 이제 그 뇌로 림프종이 전이가 됐거나 아니면 뇌에서 처음부터 림프종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가 그 팔이 골절이 되면은 다 뼈가 닿고 붓고 난 후에도 예전만은 못하게 좀 약간 조금 부자연스럽고 이런 경우가 후유증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뇌도 마찬가지로 그 병변은 없어졌지만 그 일종의 후유증이 좀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전 뭐 주변에 뭐 중풍 같은 거 앓으신 다음부터 거동이 조금 불편해지시는 게 남는 경우들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병이 다 없어졌다고 해서 모든 기능이 완전히 다 회복된다고 100%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활을 같이 하실 것을 권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치료를 마치고 직장과 일상생활에 복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재활을 하셔서 본인도 노력하시고 또 재활 치료도 뭐 뇌 기능에 대한 재활도 많이 있거든요. 또 신체 기능에 대한 재활도 있으니까 그런 걸 열심히 하시면 하는 만큼 복귀는 빠르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 케이스마다 조금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정맥 주사하고 오마야는 정맥 주사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뇌 실질에 약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맥으로 고용량 MTX 치료를 해야 되고요. 오마야 시술을 하는 경우는 뇌척수액의 침범도 있어서 그쪽에다가 직접 뇌척수액 치료를 척수광내 항암 치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저희가 이제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등에다가 직접 바늘을 찔러서 하는 경우는 굉장히 쉽지도 않고 환자분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자주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오마야라고 하는 일종의 그 포켓 같은 거를 그쪽에다가 좀 심어두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종의 케모포트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알츠압 6번까지 하고 관해 판정을 받았는데 심장 혈전 또는 심장 전이 아마 좀 혈전이 의심되는데 전이도 아주 배제는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신 상황으로 생각되고 그 혈전에 대한 주사를 맞으시고 계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 전이라면 어떤 약물로 이곳은 저기 질문 주신 분은 아직 전이가 확정된 건 아니고 아마 혈전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치료하고 계시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께서 아마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그에 대한 치료를 하시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뭐 어떤
어떤 특정 장기로 전이가 되면 약을 뭐 무슨 약을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거는 없고요. 일반적인 구제항암 치료를 하는데 뇌의 경우에는 뇌에 투과되는 약을 중심으로 써야 되는 것만 조금 차이가 있고 지금은 그런 전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이번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윤상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이가 됐어도 상당수 환자분들이 이제는 치료 성적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지금은 혈전에 대한 치료에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모포트를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데 케모포트 제거하면 어떻게 치료하나요? 이 부분은 케모포트를 제거하는 기준은 키모포트는 말 그대로 치료를 하기 위한 루트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항암 치료가 필요가 없으면 제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일종의 이물질이니까 몸에 계속 둘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제거를 했는데 또 다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막 생긴다. 그럴 때는 그쪽으로 또 키모포트를 넣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환자분이 키모포트를 갖고 계신데 재발을 할 확률이 굉장히 점점 낮아지고 그리고 이 키모포트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면 그때 대개 제거를 고려를 하는데 우리 질문 주신 분처럼 키모포트 자체가 몸 안에 있는 게 혈전하고 이게 상충해서 좀 빨리 제거가 돼야 된다고 하면은 제거를 해야죠. 제거를 해야 되고 제거하면 뭐 어디로 치료하냐? 다른 쪽으로 루트를 또 심어서 뭐 PICC나 다른 카테터를 해서 정말 치료가 필요하면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정맥 주사로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재발 시 골수이식이 필수라고 했는데 자가이식이 가능한지 동종이식 진행 시 가족 중 일지 여부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윤상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대개는 처음으로 재발된 환자분들의 경우에 이제 자가이식을 권유를 드립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유럽 학회에서 나온 결론에 따르면 동종이식의 경우에는 자가이식 혹은 다른 임상 연구나 구제항암 요법 이후 실패했을 때 네 번째로 고려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하고 약한 공고를 했는데요. 지금 첫 번째 재발이시고 아직 구제항암 요법의 중간 반응을 평가하시기 전이라고 한다면 자가이식에 조금 더 힘을 줘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절대 동의하고 이준호 교수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식 치료 방법과 치료 관리 방법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의에서 자가이식하고 동종이식 중에서 자가이식은 말 그대로 고용량 항암 치료를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 항암 치료 후에 관리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은 아무래도 면역 억제제도 복용을 하시다 보니 백혈병 환자들이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는 경우랑 그에 준한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것, 그 이외에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은 이제 아직 그 혈전 쪽에 이렇게 재발을 하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빠르게 재발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더 신경을 쓰고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 이준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험군이 재발을 하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재발이 치료 후에 빨리 생긴 경우는 그만큼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건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또 담당 선생님께서 이제 이런 여러 방침을 고민하셔서 하실 테니까 의료진을 믿고 진행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본인이 이렇게 더 뭘 좀 주의하고 그럴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의를 안 하셔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72세 환자분이 아마 이제 2020년 작년에 진단받으시고 여러 번 이제 문제가 이제 재발을 반복하시면서 방사선 치료까지 받고 올해 봄에 관해 판정을 받으신 것 같아요. 림프종 치료 대표적인 후유증, 부작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교수님? 네. 예. 지금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급성적으로는
네, 골수 쪽의 어떤 문제라든지, 뭐, 탈모가 오래 지속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경 독성에 있어서 손발 저림이 오래라든지, 처음 케이스처럼 이제 소화 기능이 문제되는 거라든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항암 치료제도 어쨌든 일종의, 발암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2차적인 악성 종양, 뭐, 백혈병이라든지, MDS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아마 저희 그 치료하시는 교수님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부작용들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추적을 통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이 잘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특히나 완료 후에 10달 정도 지났는데도 손발 이상 감각, 쥐가 나고 허리 통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손발 이상 감각, 이렇게 저림 이런 증상들은 사실은 쓰고 있는 항암제들이 신경 독성이 있어서 그런 저림 증상들이 났는데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쪽에서 쓰는 항암제로 생기는 신경 독성은 100명 중에 그래도 5, 60%는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좋아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한 일부는 계속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신경 독성에 대한 약이 별로 없어요. 현재까지도 원인도 명확치가 않은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쓰는 약이란 게 결국 대증치료,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이 림프종 치료하는 부분에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꼭 좀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삶의 질을 생각할 때 아직은 그게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고 지금 질문 주신 분의 경우는 아마 예상컨대 척추나 이런 쪽에 신경학적 침범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된 후유증도 조금은 있어서 일반적인 림프종 환자분들의 신경 독성 플러스 또 이런 게 있으니까 더 힘드신 것 같은데 결국 완화하는 방법들은 결국 현재로서는 대증치료밖에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케모포트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득실을 따져봐서 실이 높다고 생각할 땐 그리고 그 케모포트를 더 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판단할 때는 제거를 하는 게 맞긴 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이거는 거의 우리 두 교수님 모두 진료 보실 때마다 정기적으로 추적하시는 분들로부터 매번 듣는 질문이실 것 같은데 정말로 이런 재발 방지법이 있으면 저희가 이 혈액암 협회 행사에 매일 출연을 해서 매일 안내해 드리고 싶은데 애석하게도 딱 정해져 있는 방법은 없고 그냥 저는 그냥 정기적으로 담당 선생님 의견대로 잘 하시고 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 생활 습관대로 금주나 금연 그리고 좀 운동도 하시고 편안하게 즐기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준호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말씀하신 것에 100% 동감을 합니다. 정말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정말 답이 없고, 그냥, 운동하시고, 식사 골고루 하시고, 과일, 야채, 고기 골고루 드시라고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재발한다고 하더라도, 환자분께서 뭘 잘못해서 재발하시는 게 아니고, 또 뭐를 더 하면은 재발 안 하는 것도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일상생활 잘 하십시오. 네. 그 2018년도에 7월에 진단받으신 분이고 당시에 이제 골수 침범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기였으니까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저희 강에서도 언급된 대로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시고 담당 교수님께서 중추신경계 전이 예방을 위해서 치료도 그 예방적인 항암 치료까지 하셨고 3년째 경과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께서 정말 꼼꼼하게 치료를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분이 걱정하시는 거는 재발률과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완치 판정을 받는 것이죠. 또 사기 침범 환우 중에서도 완치 판정을 받는 환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윤상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첫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환자 중에 5년에서의 생존율이라고 얘기하면 60에서 7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기에 상관없이 30%에서 40%는 시간에 5년 이내에 한 번은 재발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5년이 지날 때까지는 외래를 주기적으로 오시고, 더군다나 교수님, 보시는 외래 교수님께서 끝나더라도 좀 자주 봅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자주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너무 잘 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재발률은 아까 이준호 교수님 처음 슬라이드에서도 일정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좀 실패하는 경우가 약간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은 35%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물론 재발하신 분들이 일부는 구제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되기 때문에 재발률은 한 절반이 조금 못 미치는 한 40% 정도는 재발의 위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거는 또 조금씩 기준마다 조금씩 틀리니까. 그래서 저는 대략적으로 4명 중에 3명은 그냥 잘 지내실 수 있고 재발 경험하지 않고 한 분 정도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너무 방심도 너무 낙심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골수 침범된 경우에서도 완치된 경우들은 꽤 있습니다. 무조건 골수 침범이라고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문적인 얘기겠지만 골수 침범의 그런 패턴도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아마 저희 환우회에서도 골수 침범 후에도 완치된 분들 많이 참여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 5월에 6차 치료 후 이제 3개월에 정기검마다 정기검진 하고 계신데, 이게 또 반복되는 거죠. 재발 예방하기 위해서 익힌 음식만 먹어야 되는지 피해야 하는 거, 이준 교수님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참 그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환호회 모임에서는 참 논의가 핫 이슈였습니다. 논의를 먹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때 이제 논의를 꼭 이제 강조할 필요는 없다. 골고루 잘 드시면 됩니다. 어떤 특정 음식이 재발을 낮춘다든지 또는 재발을 더 방임한다든지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하시면서 익힌 음식 이제 항암 치료 끝나시고 지금 상당 1년 정도가 지나셨기 때문에 굳이 날인 음식에 대해서 공포를 가질 필요도 없으실 것 같고요. 그냥 운동하시고 골고루 식사 잘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논의에 대한 질문은 조금 감소한 느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고함량 비타민 C와 미슬토 주사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것도 일부 아주 소규모 연구에서 우리가 이렇게 써봤더니 환자들이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것이 있지만 굉장히 저희가 이런 것들이 임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너무 이런 것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얼마 전에도 제 환자분께서도 이런 보존적인 주사 이런 거 맞는 중이라고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조금 그러시면 안 된다고 조금 좀 약간 혼을 낸 건 절대 아니고 조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좀 얘기했는데, 제가 또 너무 매몰차게 혼을 낸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방송을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그러나 오로지 그냥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좋은 치료만 받기를 바라는 저희들의 마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좀 말씀드릴게요. 닉네임을 주신 분도 있지만 본명을 쓰신 분도 있어서 본명을 쓰신 분들은 성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훈님께서는 DLBCL 진단받고 알처 6번 관해 상태에서 혹시 다른 종류의 림프종으로도 재발하는지, 또 이런 경우는 재발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원발람으로 보는 것인지. 사실은 우선 이런 일이 안 생기시면 됩니다. 그러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종류의 림프종으로 비호치킨이 호치킨으로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도 있듯이 그럴 수 있고, 또 새로운 원발암으로 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긴 한데 지금 그런 거를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상수님께서는 이기로 갑상선 쪽으로 오셔가지고 아마 제 생각 꽤 그때 매스가 컸을 것 같은데요. 6번 하고 완전 관해 상태. 당시에는 기관지 절개술을 누르고 기관을 누르고 있어도
기관지 덜개술까지 하고 항암 치료를 했다고 하는데요. 재발을 하게 되면 주로 같은 부위에서 재발한 경우는 꼭 그렇진 않고요. 그 부위에서만 재발하는 것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갑상선에서 생기는 이 DLBCL은 매스는 굉장히 크고 그런데 예후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기적으로 잘 추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특징이 또 매일 목을 만지시거든요. 그 혹시 또 퍼지는지. 그러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 오히려 너무 스트레스 되니까요. 리나님, 1차 리툭심에 맞고 일주일 만에 열이 났습니다. 38도로 2시간이 지나면 응급실을 가라고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응급실 대기 시간이 심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38.4도에서 2시간 정도쯤에 얼음팩과 족욕으로 열이 내렸다면 괜찮은 걸까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진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다행이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다행이시니까 이게 글도 쓰신 거겠죠. 저희는, 저희 특성상 연세 드신 분들이 사실은 그 DLBCL에서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은, 물론 이제 이런 사정이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오셔가지고 코로나 검사도 하셔야 되고 또 대기 시간도 길고 그러긴 좀 불편하신 것이 있지만, 이번엔 다행히 좀 해결이 되셨고,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1, 2차에서 가장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1, 2차에서 가장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적어도 1, 2차는 조금 안전하게 오시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뭐 내리셨다고 하니까 아마 뭐 이번에는 별 문제 없이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윤상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잘 대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외래에서 되게 1차 리툭시막이라면 우선 알찹을 하고 7일 만이면 아마 백혈구 감소증이 있을 때쯤이셨던 것 같은데요. 그때 아침에 체력이 저하되셨지만 며칠 이후에 회복이 되셨다면 아마 그 사이에 백혈구 저하증 때문에 생겼던 부작용을 되게 너끈하게 잘 이겨내셨던 걸로 보여서 다음 항암 이후에도 이런 이벤트가 생기면 동일한 방법을 쓰셔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병원에 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38도 이상이면 응급실로 오시라고 말씀한 거는 혹시나 아주 심각한 혈구 감소증에 의하면서 감염이 생겼을 때 그 호중구 감소성 발열이 이제 폐혈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걱정이 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약간 그냥 일시적으로 열이 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전신 증상이 없고 그냥 체온에서만 그냥 높다 이럴 때는 전 조금 이 리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것도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외래를 그냥 가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웬님 주신 질문은 랑거한센 그 조직구증 질문이어서 사실은 지금 여기서 얘기 나눌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혹시 이제 혈액조양 모임이나 이런 데서 한번 좀 논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A님께서는, 아버님께서 대표적인 증상이 운동 능력이 떨어져서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시는 건데, 언제쯤 좋아질지, 이식받은 지 한 6개월 됐다고 그러셨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좀 해결을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 열심히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YH 인스턴트님께서는, 림프절이 부어서, 20대 남성이신데, DLBCL 진단을 받았는데, 추가 검사를 통해서 톡소플라즈모시스로 진단받은 경우입니다. 이럴 때, 몸에 피로감 및 몸에 통증도 있었는데 이게 맞는 진단이냐. 보통 림프절 조직 검사를 했을 때 감별해야 될 주된 질환 중에 하나가 이런 감염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림프종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 감염으로 확진이 된 경우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감염내과 선생님께 진료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스턴님은 카티 치료로도 관해가 되지 못하는 환자들의 이후 치료법인데요. 윤상원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해볼 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카티세포 치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있는 T세포의 기능을 조금 업시켜줄 수 있는 게 맞고, 다만 이제 카티세포가 나중에 피 안에서 많이 개체수를 늘렸다가 어느 순간에 줄어드는데 그 시점에서 재발을 많이 한다고 실은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 카티세포 스스로가 되게 일하느라 힘들어서 지쳐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일 경우에는 저희가 면역 항암제를 투약을 해서 알고 계시는 뭐 펜브로리주맙이나 리볼루박 같은 걸 투약해서 주변에 있는 애들을 조금 더 많이 불타오를 수 있게 도와주거나, 아니면 이미 카티세포가 사그라들고는 있지만 기능이 남아있다고 판단된다면 저희가 면역 항암제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양쪽으로 팔 벌리고 있는 그런 단일 항체 주사나 그냥 이중 항체 주사 같은 거를 투약을 해서 지금은 그 활성도를 더 올려주는 방법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임상에서는 카티세포 치료 이후에 카티세포의 기능이 남아있을 거라고 일부 생각을 해서 면역항암제 같은 펜브로리주맙이나 레날리도마이드 같은 약들을 추가해서 투약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구제항암 요법을 다시 사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카티세포 치료 전에 림프구 제거 요법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백혈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하게 여러 개 항암제를 믹스해서 투약하는 세포독성 항암제보다는 조금 더 면역 기능을 올려주는 약들로 아마 구성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카티 세포 치료가 올해부터 시작이 됐지만 서구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시작돼서 카티 세포 치료후에도 재발한 환자들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상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외국에서 이제 많은 그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데이터에 입각해서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플님께서는 2기로 DLBCL 진단 받으시고 6차 항암 치료 끝나고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그 뒤부터 관절통, 손가락 관절, 고관절 너무 아프시다. 이 부분은 항암 부작용입니까? 백신 뭐 부작용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항암 치료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면은 항암 치료 관련된 부작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림프종과 당뇨와의 관련인데요. 사실은 예전에 데이터에서 보면 조절이 되지 않는 당뇨도 림프종의 하나의 그 위험 인자로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당뇨로 진단을 받으시는 상태에서 당뇨병이 있다가 림프종 진단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중년 이후에서 약간 이제 연세가 들면은 혈당 조절하는 것이 당뇨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좀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이 약간 그런 소인이 있는 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쓰게 되는 고용량 스테로이드가 혈당을 많이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혈당이 막 생기고 그다음부터 림프종 치료 전에는 당뇨가 없었는데 당뇨 환자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이거는, 어느 정도는 본인도 좀 소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꽤 있고요. 그리고, 어, 항암 치료 중에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거는 어찌 보면 상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여기 보시면 몸 관리를 못했다는 주변의 시선이 참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거는 개의치 마시고,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주변에 보시면 나이가 들면서 나 당뇨 없었는데 당뇨 이제 먹기 시작했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그냥 지금 현재에만 충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진님께서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DLBCL 진단이면서 골수에는 소포성, 여포성 림프노 진단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데 역시 아까도 얘기 나왔던 혈전이 문제가 됐었고요. 근데 이제 키모포트 얘기는 앞에서 계속 언급이 됐으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혈전이 있는 환자도 카티세포 치료가 할 수 있는지는 뭐 사실은 그 윤상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기능이나 이런 것들만 충족되면은 꼭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건 없고, 또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이 많이 손상된 환자들이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모든 치료가 마찬가지인 것처럼 간 기능이나 심장 기능이 좀 정상인보다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 항암 치료를 할 수는 있는데 용량 조절이라든지 그런 좀 주의가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좀 치료 후에 부작용의 어떤 위험도도 좀 올라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주의하면서 치료, 뭐 혈액투석 받으시는 분도 항암 치료 하긴 하니까요. 근데 주의가 필요한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항암 치료하면서 종합 비타민은 챙겨 먹어도 되는지 이준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드셔도 됩니다. 예, 네.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유럽에서는 이제 비타민 D 비타민 D가 부족한 게 그 리투크시맘 치료에 대한 어떤 반응성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는 이제 아주 그, 유수의 저널의 연구에서도 다 확인이 돼서 그때 제가 몇 년 전에 독일 의사를 하는데 자기는 그냥 비타민 D 먹으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비타민 D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결핍증이 제일 많은 비타민이 비타민 D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인은 그 비타민 D 결핍증이 오기가 제일 쉬운데 왜냐면 저희가 그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합성이 돼야 되는데 되게 실내 생활을 많이 하고 밖으로 나갈 때는 또 피부 보호를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듬뿍 바르기 때문에 비타민 D가 굉장히 좀 부족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뭐 뼈하고도 관련이 있고 근본적인 그런 건강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서 종합 비타민 뭐 드시는 거 괜찮고 비타민 D 특히 이런 거는 특히 이제 이준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병 연령대가 60대니까 뭐 드시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발 후에 치료 예정이신데 재발이 되면 재발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다른 곳에 전이도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거는 모든 재벌이 뭐 번개처럼 막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그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추가로 올라온 질문 한 가지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명란님께서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한 지 5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도 다리 저림이 심합니다. 감각도 많이 떨어져 있고 통증센터에서 약도 복용하고 있는데 언제쯤이나 괜찮을까요? 윤상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요. 아마 영란님께서 지금 5년 지났지만 아마 그 5년 전, 4년 전, 3년 전, 1년 전 그리고 자가조혈 모세포 이식했던 그 해에 다리 저림을 비교해 보시면 아마 그때보다는 좀 나을 겁니다. 근데 아마 좀 남아있는 게 계속 불편하다고 느끼셔서 그러실 텐데요. 그래서 저한테도 매번 오실 때마다 하나도 안 났다고는 하시지만 4년 전에 비해서는 지금이 낫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암이나 자가조혈 모세포 이식 또는 이런 림프종으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의 모든 문제는 공통적인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한 단계씩 내려오긴 하지만 그거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것만 남은 것처럼 느껴지시거든요. 근데 아마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시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5년 전보다 6년 전쯤에는 조금 더 옅어진 아마 통증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약의 사용량도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주실 겁니다. 그렇게 천천히 좋아지기 때문에 언제쯤 괜찮아질까를 기다리기보다는 작년보다 올해 좀 나아졌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신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아까 이제 윤상현 교수님 마지막 강의 슬라이드로 환자분들께서 질문하시는 질문 정리해 놓은 슬라이드가 하나 있거든요. 그걸 한번 비춰주실래요? 네, 오늘 쭉 사전 질문과 실시간 질문에서 나온 질문들이 그 상당히 이제 본인과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질문하신 분들이 좀 있으셔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외래에서 질문을 많이 받은 것들을 좀 정리하신 게 있으셔서 그 슬라이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임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많이 듣는 질문 몇 가지를 고민하다가 마지막 장에 이제 시간 체크를 하니까 14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 장 더 만들었는데 다들 물어보세요. 왜 나만 재발했냐고.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는 재발을 합니다. 뭐 적게는 40%.
그리고 또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항암제가 혹시 더 적게 쓴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지만 치료제는 환자분의 체표면당, 체중당 체표면적으로 투약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고요. 음식은 가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항암 기간 중간에 백혈구가 떨어졌을 때 뭐 회나 날 음식을 드셔서 설사를 하실까 봐 우려되는 마음에 드시지 말라고는 하지만 음식을 특별히 가리거나 이거는 먹지 말고 하는 그런 터부시하는 음식이 있으시진 않아도 됩니다. 영양제 맨날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데요. 평소에 안 드시던 거, 막 지인이 준 장어즙, 뭐 붕어즙 이런 거는 드시지 마시고요. 평소에 즐기고 계셨던 그런 영양제라고 하면 전혀 하등의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터넷상에서 설탕이랑 커피 먹으면 뭐 질병 나빠진다 그래서 음식에서도 모두 단맛을 제외해서 남편분들이 되게 컴플레인 하신다는 그런 환우분들도 많으신데 당뇨가 있지 않으면 드시는 거 괜찮습니다. 뭐 하루에 한 잔 커피 뭐 저희도 먹고 별로 문제되지 않고요. 운동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다만 운동은 본인을 시험하는 정도의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숨이 찬데 나는 저 설악산을 올라가야 되고 저기 무슨 봉을 올라가야 되고 이런 거는 저는 지양하고요. 이왕이면 경사가 없는 평지를 운동하시거나 요즘에는 필라테스가 유행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력량을 누리면서 어느 정도 재활에도 도움되는 그런 운동들을 하시는 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공기 좋은 곳에 가서 휴양한다고 해서 자꾸 어디 산자락에 집 샀다고 얘기하시는데 다 좋은데요. 이왕이면 치료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 병원으로부터 거리가 이왕이면 좀 가까운 실내에서 계시는 게 좋고 지역이 너무 먼데 이제 병원에는 오고 싶으시다라면 계시는 병원에서 연계해 달라고 해서 치료를 양곳에서 병행하시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네, 아주 뭐 명쾌하게 잘 요약해 주셨고요.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뭐 이런 혈액암협회 행사도 그렇고 또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도 뭐 농담도 많이 하고 뭐 어떤 뭐 칼럼도 쓸 때도 그렇고 또 유튜브 동영상에서도 너무 이렇게 본인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본인이 림프종 환자였다는 사실에 너무 거기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에 갇혀서 있는 거는 좋지 않으니까 식사도 좀 편안하게 하시고 뭐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우리가 어렵게 치료한 이유가 맛있는 거 좀 먹고 싶은 거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어떤 이제 남편분이 환자분이신데, 우리 부인이 뭐, 고기는 일절 먹지 말라고 그러고, 또 뭐, 우유도 못 먹게 뭐, 많다고 그러셔서 제가 편하게 좀 잘 드십시오. 뭐,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어떻게 잘못 이해를 하시고, 김석진 교수는 하지 말고 술도 마셔도 된다고, 뭐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고, 어, 그, 담당 선생님한테 가서 뭐 술도 마셔도 된다고 그러는데 얘기했다가 혼났다고.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술도 드셔도 마음껏 드시라고 이런 얘기 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 암학회나 이런 그 가이드라인에서도 금주나 금연은 꼭 권고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정말 제가 1년에 너무너무 소중한 날이어서 기념으로 와인을 딱 한 잔 이 정도까지야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그래서 절대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이게 저희가 편안하게 식사하시고 이런다는 것이 또 그냥 편안하게 이제 그냥 예전처럼 막 과음과 흡연과 이런 거를 하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정말 실질적인 어떤 질문과 그거에 대한 그런 진솔한 답변들이 있었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기에 앞서서 오늘 훌륭한 강의하고 또 자세한 답변을 해주신 그 두 교수님께 끝으로 한번 우리 환우분들에게 좀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석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저희는 사실은 이런 아주 단편적인 텍스트만 보고 답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환우분들의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제일 치료를 잘 이끌어주고 계신 담당 교수님과 잘 상의하시면서 꼭 완쾌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상훈 교수님. 네. 병의 진단도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우연히 정말 교통사고처럼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거나 그것 때문에 어디 얽매여 계시다면 절대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요. 재발 또한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뭐 치료가 어디가 잘못됐거나 내가 뭘 잘못했거나 어디를 갔다 와서 그런 일이 전혀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가 종결되셨다면 이미 종결됐지만 재발이 걱정되신다면 우선은 종결된 거에 감사하고 그 삶을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재발을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직 그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잘 영위하면서 치료를 병행하는 것을 권고드리기 때문에 한 곳에만 치우쳐서 얽매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토요일 오후인데 이렇게 온라인 공개 강좌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오늘 좋은 강의와 답변해 주신 두 교수님 또 일부 시간에 두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온라인 강좌에 접속하셔서 참여하신 분들 모두가 좋은 기운을 받으셔서 이미 완전관해 되신 분들은 영원히 재발 없이 잘 지내시고 지금 혹시라도 치료 중이신 분들은 꼭 완치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